2022년 8월 29일 월요일 오후 4시 2분 FC 한양 16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관입니다. 근데 저희 5명이죠. 한 명이 녹음 시간 한 몇 분 전이었죠? 한 3분 전에 저 좀 늦습니다. 먼저 하세요. 예. 진짜 이렇게 카톡이 딸랑 왔어요. 이따가 오면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뻔뻔하게 짝이 없죠. 그렇죠. 네, 세게 하십시오. 지난주에도 저희가 뭐 축구 얘기했고 이번 주에도 축구 얘기해야 되는데 축구 얘기가 많이 밀려 있어요. 저희가 리버풀, 맨유 그것도 다뤄야 되고 저희 예상을 다 빗나갔죠. 한 명만 제 기억으로는 맞췄던 걸로 기억하는데 접니다. 그렇죠. 준서이가 맞췄었고 오, 오늘 새벽까지 당장 축구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주중 경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팬이라고 해도 주중 새벽까지 다 따라하면서 팔로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이번 주에 저희 개강도 있죠. 토가 나옵니다. 네. 개강 안 하는 사람은 뭐 5일 공강. 아, 좋습니다, 아주. 근데 곧 있으면 이제 또 총을 메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분장 한 3주 매셔야죠, 그래도. 3주야 뭐. 안 가보셔서 하는 얘기잖아요. 군필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뭐 공익 정도면은 엄청 쉬운 편입니다, 훈련. 군장도 일반 군인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줄여주고 행군도 그냥 운동장만 돌다가 끝날 수도 있고. 아, 정말인가요? 네. 왜냐면 제가 의무소방이었다 보니까 사주 훈련을 받아서 잘 아는데 공익들한테 더 편하게 해줍니다. 그런 게 있구나. 참 세대 차이가 나는 게 격세지감이라고 하죠. 왜냐면은 이제 저희 형이 저랑 7살 차이예요, 제 친형이. 근데 예비군을 가야 돼서 내 예비군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7년 차이인데 아직 미필인 저와 이제 입대한 저희 형을 보니까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이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예비군을 갑니다, 이번 학기에. 틀이네요, 틀. 그래도 2년 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석이하고 달리 학교에서 저는 4년 예비군을 하기 때문에 예비군 꿀입니다. 학교에서 그렇네요. 학교 다니는 동안은.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군대 끝나고 학교를 입학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형도 이제 저희 형 학교 다닐 때가 코로나 시대라서 코로나 때문에 예비군도 꿀 빨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갑자기 뭐 군대 얘기가 튀어나왔는데 일단 5명이서 진행을 하고 나오면은 뭐 합류한 대로 한 쿠사리 좀 매기고 네.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입니다. 이제 라리가 3라운드 있었죠. 이강인 선수를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경기 때는 어시스트하고 MOM 해가지고 와 미쳤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골도 넣고 또 공식 MVP가 됐어요. 이 정도면 벤투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9월에? 근데 그 양반이 제가 한 3회차 정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집이 세가지고 그 아저씨가 말을 안 듣잖아요. K리그에서도 K리그 팬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제가 이런 뭐 김대원 이런 선수들 폼 좋은데 안 뽑는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폼이 좋은데도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럼 뽑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 아저씨가 고집을 좀 꺾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승우도 그렇고 사실 특히 아시안게임에서 이승우 크랙으로도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한일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강인이 이대로만 좀 해준다면 데려갈 가치가 분명히 있는 선수인데 사실 클래스도 있는 선수고 근데 그 아저씨가 고집을 계속 안 꺾으니까 진짜 이강인 선수란 재능이 이번 월드컵에 좀 꽃피우지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난해까지는 완전 주전감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완전 주전감이 되고 나서 활약이 괜찮으니까 뭐 벤투가 옛날에 안 뽑은 것도 아니니까 뭐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는데 준석이처럼 이 감독님이 똥꼬집 심합니다. 물론 본인이 다 책임을 지겠지만 여튼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매번 경기를 잘하고 있어서 계속 재밌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르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바르샤 대 바야돌리드 4대0 바르샤가 이겼고요. 뭐 레반도프스키도 2골 넣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경기는 쿤데 선발 데뷔전이었죠. 네. 쿤데가 결국에는 등록이 됐습니다. 쿤데 등록은 사실 그 재정적인 변화가 딱히 없었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도 하지 않았고 라리가 테바스 정도 우리가 뭘 바꾼 거 없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일 처리가 좀 늦어진 거죠. 어쨌든 라리가가 계속 셀러리 캡에 대한 제재를 바르샤한테 걸었으니까
바르샤가 인정받지 못했던 수익이 결국은 좀 인정을 받아서 쿤데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뭐 오바메양 매각이랑은 지금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쿤데 등록에 대해서는 될 줄 알았고 또 데뷔전에서도 나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만족하고 있다. 일 처리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만족하시나요? 그러니까 경기는 사실 진짜 발데 선수가 지금 계속 발데를 주전으로 쓰고 알바를 서브로 쓰고 있는데 알바보다 잘한다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한정. 왜냐면 신선 때 뭐 엘클 때도 신선 엘클에서도 이제 알바가 선발로 나왔는데 발데 선수는 알바보다 더 빠르고 수비적인 커버도 굉장히 좋아서 오늘은 이제 저번 경기랑 다르게 포백으로 나왔기 때문에 풀백이 중요했는데 이제 발데 선수가 저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또 왼쪽 측면에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해주면서 사실 지금 바르셀로나 공격이 오른쪽에 좀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하피냐 선수도 그렇고 쿤데도 그렇고 하피냐 쿤데 아니면 뭐 하피냐 덴벨레 쿤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원투 주고받으면서 들어가는 움직임이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다 윙어들이 좁혀오면서 이 왼쪽 공격이 좀 활성화가 덜 된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 활성화된 건 거의 다 이제 발데와 페드리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레반도프스키는 또 헤트트릭을 아쉽게 골대 때문에 놓치면서 그걸 세르지가 넣었는데 이제 진짜 이 클래스가 좀 나오고 있다. 일단은 바이올리드는 사실 이제 좀 이따 나올 뭐 리버풀 본머스의 본머스처럼 사실 그렇게 뭐 중전급 팀도 아닙니다. 사실 이 팀은 조금 문제가 있는 팀이긴 한데 이런 약팀을 패는 능력을 바르셀로나가 이제 갖췄기 때문에 강팀 상대로 좀 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사실 공격 패턴이 조금 단조로웠던 건 단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레반도프스키라는 거의 핵무기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계속 레반도프스키 위주로 공격을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의 공격 루트들에 대한 특히 왼쪽 측면에 대한 영향력을 좀 더 키운다면 사실 바르셀로나가 챔스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왼쪽 측면에 대한 거 그리고 가비 대신에 대용 써야 되는 거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면 가비 선수가 똥크로스가 개 많이 나왔어요. 개 많이 나왔어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할 수 있지만 정말 바르샤 팬들도 그렇고 다 답답해가지고 가비 선수가 친투까지는 좋으나 늘 똑같은 플레이가 반복이 되면서 계속 읽히는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런 의미에서 프랭키 대용을 조금 써보는 걸 빨리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중원 왼쪽 측면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이번 시즌의 전망은 좀 밝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용은 이제 잔류가 거의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네, 그쵸. 뭐 대용도 그렇고 데파이도 이제 사실상 유벤투스행이 무산이 되면서 잔류하는 가닥이고 오바메양만 조금 빨리 첼시에 좀 데려가줬으면 20mm면 되니까 빨리 사가세요. 네. 그나저나 쿤데는 어떤가요? 쿤데. 쿤데는 이제 사실 완전 라이트백 정통 라이트백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에 섰을 때는 사실 뭐 완전 풀백 느낌으로 뛰었냐 그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뭐 원투를 주고받는 장면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덴벨레가 쇄도하고 되게 아쉬운 슈팅이 있었어요. 메시처럼 중앙으로 들어와서 때리는 슈팅이 있었는데 그때 쿤데가 조금 어그로를 측면으로 끈다고 흔히 표현하죠. 그래서 측면으로 좀 빠져주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뭐 우측면에서 계속 고립이 되면서 동선 조정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웠는데 쿤데가 이제 또 우측에서 수비력 그리고 아라우오가 나가면서 보여줬던 수비력 이런 것들은 진짜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쿤데는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레알이 작년에 쿤데를 데려왔었어야 했어요 진짜. 근데 레알이 작년에는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뭐 어쨌든 은바페 그것 때문에 뭐 딜이 있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쿤데 너무 좋아하는 선수라서 네. 그래서 레알이 쿤데를 꼭 데려왔었어야 했는데 라이벌 팀한테 넘어가서 너무 슬픕니다. 네, 그리고 근데 사실 그런 얘기는 좀 할 말이 없는 이유가 지금 레알로 라마시아 출신 유망주가 이제 레알 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 선수 이름이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수가 이제 레알에 가기로 해서 사실 바르셀로나 팬들은 몇 안 되는 라마시아 통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레알 입장에서 이거를 못 샀다 이 얘기는 조금 엄살이 아닌가. 네, 라마시아 선수도 떼가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알 얘기가 나왔으니까 레알 마드리드로 넘어가 볼게요. 바르샤 이겼으니까 재미없네요. 그래서 레알은 에스파뇰을 3대1로 이겼습니다. 비니시우스도 넣고 벤제마가 2골 넣으면서 가볍게 이겼네요.
레알 팬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가볍게 이겼다 하셨는데 사실 가볍게 이긴 게 아니긴 해요. 이게 벤제마 골도 뭐 처음에 비니시우스가 선제골을 넣긴 했지만 전반 종료 직전에 42분에서 43분쯤에 실점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반전은 1대1로 마무리가 됐고 후반전에 또 서로 공격을 하려 하지만 에스파뇰 역시 만만치 않게 공격 역습을 하고 공격 전개에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이거 잘못하면 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갔었어요. 그러다가 벤제마가 한번 골 넣었는데 옵사이드로 취소되고 그러다가 88분쯤에 그때 호드리그가 올린 크로스를 벤제마가 받아 먹으면서 그러면서 겨우겨우 2대1로 역전골을 넣게 됐고 그리고 사실 그 뒤에는 뭐 에스파뇰이 골을 먹혔으니까 역전하려고 공격을 나오긴 했는데 근데 역시 레알이 역습에 또 장점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역습을 하다가 상대 수비와 키퍼가 서로 엉켜가지고 공을 놓친 틈에 세바요스가 공을 탈취하러 갔고 그때 키퍼가 세바요스를 차는 바람에 그때 프리킥을 얻게 되었고 키퍼는 또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에스파뇰의 주장이 키퍼 옷을 입고 키퍼를 수행했고 거기서 벤제마가 또 프리킥을 대놓고 찼지만 아무래도 필드 플레이어다 보니까 키퍼가 아닌 사람이 키퍼를 받기 때문에 그 슛을 뭐 다이빙도 안 하고 그냥 먹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항상 시즌 초에 레알은 이렇게 후반 80분 넘어서 골 넣어가지고 힘겹게 이기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경기 보면 알라바랑 리디거를 같이 썼는데 알라바가 좌풀백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제 프리시즌에 리디거 라이트백 쓰면서 또 안첼로티가 또 신종 명장병에 또 걸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알라바를 좌측면에 쓰는 게 고정인 건지. 왜냐면 우찬이 형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 알라바가 중앙에서 뛰고 싶다는 의욕이 강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를 좌풀백에 돌린 건 물론 맨디의 폼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제 이대로 가기로 한 거 맞나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도 알라바가 레알에서 왔을 때 좀 왼쪽에도 가끔 띄워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작년에도 몇 경기는 좌측에서 풀백으로 뛰기로 했었어요. 맨디가 부상일 때. 다만 제 앞에 계시는 미넨 팬분이 알라바가 풀백 뛰기 싫다고 징징대면서 나가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의미한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추아메니는 어땠나요? 오늘도 선발이었는데. 추아메니는 확실히 일단 잘하더라고요. 평점도 되게 높네요. 추아메니. 네. 뭐 카세미로의 완벽한 대체제가 될 수 없지만 뭐 그래도 카세미로만큼이 아니라 그냥 추아메니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약간 그런 가능성이 보인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레알 팬은 뭐 그렇게 쉽게 이겼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다른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엄살 피우는 것 같은. 그렇죠. 뭐 경기 스코어 자체가 일단 3대1이기 때문에 뭐 크게 와닿지는 않았고요. 사실 바르샤가 4대0으로 이기는 바람에 좀 우리도 분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전승이잖아요. 저희는 한번 비겼습니다. 네. 개막전에. 네. 네, 그래서 라리가 여기까지 얘기해보고요. 분데스리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넨이 비겼습니다. 메넨글라트바우와 1대1 무승부를 하게 됐어요. 티랑한테 먼저 먹히고 네. 이제 두드렸는데 결국 사네 한 골 넣고 비기고 말았어요. 슈팅 19개 때리고 유효 슈팅 14개였습니다. 이따가 얘기할 스위스 국가대표팀 골키퍼 얀존머. 존머지.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뭐 미넨 세컨으로 데려오던가 아니면은 다른 리그로 보내야 돼요. 진짜 미넨만 만나면 진짜 미치거든요, 이 선수가. 이번 경기도 세이브 19개 해가지고 분데스리가 신기록입니다. 단일 경기 세이브 개수. 정말 미치겠네요. 지난 시즌부터 지금 1무 2패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비겨가지고 확실히 미넨의 천적은 메넨글라트바우다 뭐 이런 게 느껴졌던 경기고요. 데리우트 선수를 이번에 나겔스만이 85분에 스트라이커로 넣었어요. 제가 그거 봤어요. 그래서 데리우트가 슈팅을 때리는데 또 존머가 막더라고요. 잘 갔어요. 코스가 되게 좋았거든요. 오른쪽에 하프 스페이스에서 딱 때렸는데 존머가 이제 아무것도 이제 딱 맞고 이제 한 모습이 보이면서 사실 바이언이 전반전에 되게 몰아붙였어요. 진짜 제가 이 경기를 진짜 다 봤는데 티랑한테 먹히기 전까지 거의 반 코트 게임을 했다고 볼 정도로 계속 공 돌리고 특히 자비처가 거의 미친 활약을 보여주면서 중원을 다 씹어 먹었는데 티랑한테 먹히고 후반에도 또 팼어요. 또 팼는데
와, 그 마네 슈팅 2번 다 존머가 막은 거 그 장면은 진짜 거의 국대 오초아급이 아닌가. 아, 진짜 약간 동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네 골이 들어갔을 때 조금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미넨이 가끔 이런 경기들이 있어요. 경기는 잘 풀어놓고 이제 득점이 안 나오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뭐 미넨의 결정력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얀존모나 아니면 뭐 수비진한테 막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이언한테는 조금 이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뭐 스쿼드 뎁스나 이런 거 봐도 바이언 걱정할 바에 네 인생이나 사세요가 맞는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얀존머 선수가 PK를 막을 때 그 키커가 속임수로 주는 게 아니라 골키퍼 본인이 주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일부러 발 방향을 반대로 한 다음에 상대가 이쪽으로 차게끔 해서 다시 막는 그런 장면도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평점 10점 받은 만큼 정말 미친 골키퍼인 것 같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사네가 골 넣어가지고 지금 2경기 연속골이거든요. 오, 사네 종신 가나요? 폼이 좋네요. 주급을 아마 삭감하면 그렇죠. 주골 좀 깎아야죠. 미넨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 정론이지만 살짝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우파메카노의 실수 한 방으로 이제 골을 먹혔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챔스에서도 좀 쉬운 조에 걸려가지고 나름 기대를 하고요. 쉬운 조요? 아, 네,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칼을 갈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분데스리가는 여기까지 다뤄보고 세리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에는 이제 항상 저희가 다루는 팀이 있죠. 나폴리, 피오렌티나 홈에서 0대0 무승부 이겼습니다. 김민재 선수 풀타임 뛰었고요.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앞에 이상한 애들 좀 있어가지고 제가 경기를 봤는데 로사노 왜 그렇게 나폴리 사람들이 싫어하나 했는데 그것 보여준 것 같고, 은돈벨레는 저희한테 익숙한 선수인데 거기 가서 또 비슷한 짓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오렌티나가 나름 강팀이기 때문에 강팀과의 경기가 어땠을까 싶었는데, 전방 압박을 거니까 이 메렛 선수가 김민재 선수를 완전 배제하고 계속 라하만이랑 둘이 주고받고, 김민재 선수 왼쪽에서 벌리고 있는데 그 빌드업 할 때 아예 김민재 선수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요비치가 김민재를 따라다니는데 요비치는 왜 뭐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참 좀 답답한 경기였어요. 재밌긴 했는데 토트넘 경기보다 재밌긴 했는데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혹시 뭐 김민재 경기 보셨나요? 김민재 선수는 뭐 수비 최고 평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레트 제외하고 전 플레이어 최고 평점이니까 그냥 김민재 선수가 드리블 돌파하는 장면도 있었고, 어쨌든 나폴리에서 연착륙엔 이미 성공을 했다고 보고, 저는 이제 강팀전 그리고 이제 뒤에 언급할 챔스 이런 데서 김민재 선수가 실수를 줄이면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실수를 줄인다는 가정하에 저는 세리에 꽤 상위권에 랭크될 수 있는 수비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세리에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리그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SG가 모나코랑 1대1로 비겼습니다. 민혁이 형은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제가 3시 45분부터 5시 40분까지 봤었는데 그냥 잘 걸 그랬습니다. 왜냐면 경기가 너무 지루하고 파리 공격이 생각보다 너무 안 풀렸어요. 제가 또 한창 친구랑 얘기를 했을 때 갈티에 감독이 물론 포체티노 감독보단 훨씬 더 뛰어난 감독인 건 분명하지만 마르세유나 모나코와의 경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거라고 했는데, 헤나투 산체스가 이날은 진짜 못했어요. 그랬는데 왜 안 빼는지, 둘이 같이 릴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아들이 아닌가 싶었고, 물론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메시가 공격을 제일 잘했다고 보는데, 메시를 겨우 8분 쉬게 해주려고 메시를 하필 사라비아랑 교체해서 마지막에 공격 찬스를 놓친 것도 아쉬웠고, 네이마르의 PK가 없었다면 홈에서 대패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또 모나코가 그 전까지 경기를 엄청 못하고 있었어요.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이거 갈티에 감독이 조금 경기가 안 풀릴 때 세부 전술을 잘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나코 평가 보면 상대 진영에서 볼 탈취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역습으로 찬스를 많이 만들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그랬나요?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 의외로 또 파리가 잔실수가 많았어요.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도 막 패스 미스가 생기고, 분명히 역습 몇 번을 잘 얻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한 두세 번인가 패스 미스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아, 그리고 또 모나코 하면 또 니벨이 있는데, 미넨 입장에서 니벨은 아픈 손가락인가요? 아, 잘 보냈다? 그냥 비주전 노이어 밑에서 기다려야 하는 선수죠. 물론 노이어가 지금 재계약을 저번 시즌 끝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2024년까지 미넨에 있을 텐데 그 뒤에 니벨이 어떻게 될지 아직 그 거치가 결정된 게 아니에요. 노이어가 또 더 할 수도 있고. 아, 니벨이 지금 임대죠? 임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제 니벨이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발밑이 불안한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미넨도 대체자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노이어가 언제까지 노이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벨을 아마 점 찍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완전한 신뢰를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리그왕 얘기 다뤄봤고요. EPL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늦으셨죠? 앞에 안과 갔다 왔습니다. 뭐 병원에 갔다 왔다면 뭐. 근데 안과 진료를 일부러 이 시간에 잡으신 건가요? 오늘 사람이 많아갖고 조금 늦게 끝났네요. 뭐 좋습니다. 그래서 EPL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PL 저희가 3라운드 한 경기 안 다뤘죠. 그 메인 경기였는데 저희가 맨유 대 리버풀 경기 시작 전에 예측을 했었죠. 준석이 제외하고 성관이 준석이 제외하고 전부 리버풀 승을 예측했어요. 성관이는 무승부를 예측했었고 근데 중요한 건 준석이도 호날두가 골을 넣는다. 아, 그쵸. 성관이는 호날두가 캐리한다. 나우도 호날두가 한 골은 넣는다. 이랬는데 호날두가 선발도 아니었습니다. 그쵸. 테나 감독이 호날두를 이제 거의 선발 구상에서는 빼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호날두가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사우스햄튼 4라운드에서도 선발이 아니었죠. 이렇게 했는데 뭐 맨유를 이긴 거는 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저번 주 경기긴 하지만 약간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사실 이게 선발 명단부터 핸더슨, 밀러 그리고 하비 엘리엇 이렇게 중원을 구성했는데 경기 보고 느낀 것은 진짜 중원 보강이 꼭 필요하다. 이제 핸더슨은 더 이상 풀타임을 뛸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밀러가 좀 뛰어다니고 하면서 제일 경기장 중계하면 제일 많이 잡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약간 순발력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꾸 공을 뺏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리버풀의 중원이 이제 하비 엘리엇한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나오면서 경기가 말렸는데 사실 경기 내내 중원은 아예 싹 밀렸고 반다이크도 사실 첫 번째 실점에서 조금 더 붙지 못하면서 실점에 빌미를 주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뭐 너무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라가 뭐 한 골 넣어주긴 했는데 그래도 결과는 졌고 그리고 레시포드가 역습으로 한 골 넣었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레시포드가 되게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경기에서. 왜냐면 드리블하는 모든 선택마다 다 미스를 범하면서 그랬는데 또 축구는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런 선수가 마지막에 골을 넣고 하는 모습 보면서 이제 이적 시장도 며칠 안 남았는데 꼭 중원 영입 해야 되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일단 말라시아는 좀 되게 인상적으로 봤고 왜냐면 어쨌든 뭐 살라를 거의 반 지우면서 어쨌든 리버풀의 공격을 좀 효과적으로 막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되게 지금 테나가 머리를 잘 쓴 게 리산드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4라운드까지도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뭘 썼지? 라고 해서 계속 이제 맨유 경기를 몇 경기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리산드로가 찾아가는 장면이 꽤 많이 나왔고 그 높이에서 좀 불리함을 줄여주면서 그래서 투볼란테를 들고 나온 거겠죠. 그리고 브루노는 저는 조금 이제 폼이 그 전성기 때보단 많이 꺾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시알 선수가 교체로 나와서 본인이 크랙을 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후반전에. 이 선수도 확실히 재능이 있는 선수구나. 뭐 모나코에서 잘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마시알도 인상적으로 봤고 산초도 첫 번째 골에서 본인만의 센스가 들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산초는 잘못 쓰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리버풀이 그래서 뭐 3라운드까지 흐름이 되게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 경기를 사실 저는 리버풀이 잡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맨유한테 진 게 조금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한 골을 따라갔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리버풀의 결국에는 4라운드 본머스전에 9골을 쏟아 부으면서 뭔가 분풀이를 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뭐 승현이 말대로 중원의 뎁스도 부족해 보이고 마네의 공백도 못 채운 것 같고 클롭 그 감독 성향상 막 선수단이 엄청 큰 거를 선호하지는 않잖아요. 네. 좀 컴팩트하게 선수단을 꾸리고 있는데 확실히 뭔가 보강이 더 필요해야 이번 시즌도 우승 경쟁이 가능할 것 같고
그렇지 못한다면 이번에 우승 경쟁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4라운드 사우스햄튼 대 맨유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골을 넣었습니다. 이 경기 맨유 또 무실점을 했고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2경기 연속 괜찮았습니다. 나오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좀 생각이 바뀌었나요? 제가 이 경기를 지켜봤는데 사실 맨유가 완전히 압도했다고 보긴 어렵고요. 사우스햄튼이 창이 조금 무디었다. 리산드로는 그 수혜를 본 한낱 미물일 뿐이다. 그리고 말라시아의 활약이 최근 괜찮기 때문에 아마 저는 말라시아가 좋은 폼 현재 상태가 지난 순간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우스햄튼은 제가 풀 경기를 보면서 벨라 코찹 진짜 잘한다. 이 선수가 전 대형 유망주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 선수가 중원에서 커트하고 몸싸움도 되게 좋아서 수비에서 전체적으로 사우스햄튼이 그나마 버티는 데 좀 도움을 줬던 것 같고 사실 맨유 공격도 답이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산초 잘 못 쓰고 엘랑가도 사실 이제 완전 주전급으로 어디든 박을 수 있다 이런 선수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맥토미나의 에릭슨 똑같이 쓰니까 똑같이 안 좋고 레시포드는 저번 경기에서 골을 넣긴 했는데 사실 이 선수가 본인이 막 제주스처럼 해결을 하거나 스털링처럼 들어가거나 이런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레시포드가 나온다고 이렇게 기대된다고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맨유든 사우스햄튼은 둘 다 못했던 경기 같아요. 사우스햄튼은 잘 만들어 놓고 계속 날리고 체람스 별로였고. 그래서 뷔페의 골이 어쩌면 이제 맨유가 되게 운이 좋게 이겼다. 경기를 사실 이긴 거면 다 잘한 거지만 어쨌든 브루노가 폼이 안 좋았던 걸 조금 씻어냈던 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아직 카세미로가 이번에 데뷔를 했습니다만 카세미로 플레이를 쓸지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이제 우찬이 형 말씀대로 호날두는 이제 구상에서 아예 나갔다. 네, 호날두는 본인도 이제 서브 자리를 조금 인정하고 몸도 열심히 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호날두가 압박 스탠스를 아무래도 잡아먹으니까 압박을 중시하는 테너 축구에서는 좀 도움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날두 뺀 거 잘했다 이런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날두가 후반에 교체로 나왔는데 역습을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제 호날두가 속도로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약간 좀 마음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했던 선수가. 그리고 저는 맨유 90분 경기 보면서 와 이거 공격 좋다 했던 장면이 90분 내내 딱 2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를 뷔페가 결정을 지어주면서 뷔페 덕분에 이긴 게 아닌가. 맨유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결과에서는 이겨냈으니까 기분 좋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맨유 경기도 얘기해봤고요. 첼시 레스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털링이 2골 넣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례적인 일이죠. 스털링 같은 선수가 멀티골을 넣는 거. 첼시가 어렵게 이겼어요. 갤러거가 또 퇴장을 당하면서. 지난 경기 쿨리발리도 퇴장을 당했었고 이번 경기 갤러거도 퇴장을 당하면서 첼시가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도 결국 이겼으니까 이겼으면 됐지 않냐 싶지만 그래도 첼시는 솔직히 챔스 진출도 챔스 진출이지만 우승 경쟁도 노려볼 만한 팀이고 스쿼드는 아니더라도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실제로 저번 챔스 우승했던 팀이기 때문에 시즌 농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참 좀 삐걱삐걱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첼시가 2대1로 겨우 이기게 되었고 리버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머스를 9대0으로 거의 난타를 했습니다. 맨유한테 뺨 맞고 본머스를 너무 두드려 팬 거 아닌가요? 본머스가 사실 수비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팀 상황이 안 좋기도 하고 처음에 막 3백을 했다가 4백을 했다가 3백을 했다가 막 이랬는데 3백 하면서도 골을 먹혔고 4백일 때도 먹히고 했는데 그래도 골은 많이 넣을 수 있을 때 넣는 게 좋으니까 지금 EPL에서 골득실에서 1위 하고 있거든요, 리버풀이. 지금 공동 1등인데 그래서 골득실을 늘린 좋은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그냥 본머스가 그냥 내려앉더라고요. 네, 5백을 그렇죠. 사실상 들고 나온 거니까 본머스는 내려앉았고 또 원정남 피르미누가 홈에서 2골 3개도 하면서 MON 땄고 사실 피르미누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본머스가 못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엇 중거리는 사실 예상적이었어요.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그 좁은 틈에서 왼발로 아예 구석으로 때리면서 잘 했던 것 같고 파비뉴 선발 복귀도 좀 인상적이었고
반다이크 헤딩골도 좋았고 그냥 저는 사실 이 경기를 통해서 리버풀이 우리 살아났어 이거보다는 그냥 쳐졌던 분위기를 이제 9골 난타로 반전을 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본머스는 뭐 사실 기대가 조금 뭐 개막전에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뭐 사실 기대가 조금 되는 팀이라고 보긴 어렵다. 네. 내려앉아도 수비가 조직이 잘 안 되면서 거의 사실상 포스트 뒤쪽에서 공간을 다 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본머스는 좀 많이 아쉽다. 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본머스가 지금 시즌 개막하고 나서 아스톤빌라 1라운드에 만난 다음에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인가? 일정이 안 좋기도 했네요. 그렇죠. 강팀을 계속 3번 연속 만나면서 리그 일정이 안 좋긴 한데 좀 9대 0은 그래도 심하죠. 그렇게 해서 리버풀이 좀 분풀이를 했고요. 맨시티 팰리스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스가 2골 먼저 넣었어요. 그래서 와 맨시티 엿됐다. 맨시티 뭐야 이거 왜 이래 했는데 결국에는 와 홀란드 캐리. 와. 진짜 괴물이죠 괴물. 해트트릭을 하면서 베르나르도도 한 골 넣고 해서 4대2로 역전을 성공했습니다. 홀란드가 지금 진짜 미쳤어요. 미쳤어. 지금 리그 골 순위도 1등이고 6골로.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크펠은 자아가 없는 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에서 사실 뭐 거의 세트피스에서 2골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골도 스톤스 자책골이었고. 그래서 크펠이 넣고 이제 잠그는 게 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역습 찬스가 나왔을 때 이제 자아라는 거의 탑급 크랙이 없으니까 사실 역습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뭐 베르나르도 실바 거의 축신 모드 발동해갖고 뭐 드리블 돌파하고 슈팅 때리는 장면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베실바의 바르샤 이적이 좀 어려워진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경기를 보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뭐 마레즈랑 데브라이너는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으니까 이번 경기에서 그냥 뭐 덕배랑 마레즈가 뭐 조직력 정도로 도와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포든 홀란드 중에서 특히 홀란드의 이 해트트릭은 사실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맨시티로 넘어올 때 제가 앞선 라운드 리뷰에서 똑같이 얘기했지만 경기 영향이 좀 별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펩이 질라슨한테 한번 실패를 봤기 때문에 이제 홀란드를 완전히 그냥 9번으로 레반도프스키도 실패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9번으로 미끼, 침투, 슈팅 요거만 이제 딱 입력을 시켜놓고 하니까 정말 기계적으로 골을 잘 넣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진짜 이렇게 고비용 고효율이 이런 말이구나. 뭐 사실 가격 따지면 메가이보다 싸니까. 네. 그래서 완전 고비용으로 하기도 그렇고 진짜 홀란드 보면서 우리도 사실 뭐 부럽진 않지만 그래도 홀란드가 잘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대 풀럼 2대1로 아스날이 이겼습니다. 지금 4연승 중이죠? 좋습니다. 미트로비치한테 제가 한 방 먹어야 된다고 저번 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먹긴 했어요. 먹었죠. 근데 결국엔 따라잡더라고요. 먹은 과정 자체가 마갈량이스 뻐꺼가요. 이 머리를 언제 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형이랑 맛뻐꺼라고 할 건데요. 맛뻐꺼가 갑자기 공을 놓치고 네. 한 골 먹어줬죠. 그 다음에 이제 웨데보르가 추가골, 따라가는 골, 추격골. 그 다음에 맛뻐꺼가 다시 이번에 혁킥 상황에서 골을 넣었는데 역전승 오랜만인데요. 참 실점이 오랜만이라서 사실 어이가 없네요 진짜 들으면서. 오랜만에 옛날 네. 챔스 아스날 시절 그런가요? 진짜 그렇게까지 가나요? 쫄깃하게 축구를 봤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마갈량이스가 골 넣었는데 맛볼 근데 그건 너무 심했죠. 한 골은 그냥 아예 마갈량이스 때문에 먹혔기 때문에. 어시스트를 했다고 볼 수 네. 있죠. 뭐 미트로비치가 사실 뭐 잘한 것 같기도 해요. 계속 경기에 마갈량이스 쪽을 압박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웨데보르 플레이 보면서 사실 이 선수가 왜 라마시아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제가 DNA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되게 카스티아에 왜 있었는지를 좀 알려주는 플레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제주스 경기 영향은 어땠나요? 저는 사실 제주스가 돌파는 좋았으나 뭐 사실 막 마무리라든지 뭐 찬스 메이킹에서는 마르티넬리만큼 잘했다고 보진 않거든요. 이번 경기 뭐 어떻게 보셨나요? 제수스 이번 경기 물론 앞선 3경기보단 덜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활약이었고 오히려 사카 쪽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였죠. 그래서 사카 어시 하나 했는데 그래도 아쉽나요? 그런 저는 스지들 싫어합니다. 스태티 시리즈를? 네. 그래도 이번에 아스날이 유일하게 전승 우승이 가능한 팀이 됐어요.
34승 남았네요. 네. 라리가의 두 팀 제외하고는 5대 리그에서 유일합니다. 와. 두 팀을 왜 제외하죠? 그 두 팀은 3경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토미야스는 이제 완전 밀린 건가요? 일단은 벤 화이트가 너무 잘하니까 뺄 수 없고 왼쪽에 진첸코 혹은 티어니를 빼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티어니가 사실 안 좋았거든요. 저는 다음 경기 진첸코가 못 나온다면 토미야스가 왼쪽에 나오지 않을까 과감한 예측해봅니다. 사실 토미야스가 처음 갔을 때 이제 완전 우풀백 기근이었던 아스날에 거의 빛처럼 왔다가 부상으로 이제 주전 자리를 뺏긴 케이스인데, 그래서 사실 뭐 같은 아시아인이니까 사실 뭐 토미야스가 주전을 좀 차지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베나이트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벤치로 결국 밀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겨가지고 여전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혹시 다음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스날과 에스턴 빌라? 아마 쉽게 이기지 않을까. 아스톤 빌라가 현재 1승 3패 중이고 너무 2연패 안 중이에요. 맞아요. 경기력이 아이고 심합니다. 또 올리 와킨스한테 또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이번에도 미트로비치한테 한 대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기는 것 이것이 아스날의 정신 아닐까. 아스날 정신이 뭐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인빈시블즈 지지 않는다. 인빈시블이 18년 전인데 그때 뭐 하셨죠? 그때 저 태어났을 시즌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뭐 리버풀하고 맨시티 만나기 전까지 지금 실컷 이겨놔야죠. 그래야 챔스도 갈 수 있고. 그 아스날에 지금 보니까 아스톤 빌라 다음 경기가 바로 맨유입니다. 이번 주말에 맨유랑 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맨유가 걱정되는 상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뭐 근데 지금 요즘 상황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애들이 축구를 잘 못해요. 어이가 없네요 진짜. 전 이거 무승부 봅니다. 맨유 전이요? 네. 아스날 맨유. 똥 뿌리시죠? 전 이거 무승부 예상할게요. 네, 뭐 언제까지 그 잘난 아스날이 지지 않을지 리버풀 만나서 한번 꺾이고 나면 이제 조용해지지 않을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EPL 경기입니다. 노팅엄 대 토트넘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케인이 역시 2골 넣었습니다. 근데 할 말이 지난 울버햄튼전이랑 똑같아요. 경기 개노잼, 토트넘 개못함. 근데 역시 케인. 역시 케인. 딱 이거예요. 억지골들을. 그렇죠. PK도 놓쳤죠 케인이 한번. 그쵸. 딘 핸더슨이 막아내면서. 진짜 모자 쓴 디앤더슨, 뭐 야신의 재림, 뭐 이런 거 따라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뭐 디앤더슨 잘했고, 진짜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조금 주전 입지가 좀 위태로워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냥 저는 저번에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콘테가 포처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골 결정력도 그렇고, 아니면 뭐 중앙으로 들어와서 있고 관여도 그렇고, 뭐 무리뉴가 쓸 때를 제외하고 포체티노가 쓸 때 측면에서 영향력만큼 나오지도 않았던 것 같아서, 손흥민 선수가 이게 계속 버러우가 계속되면 이게 그냥 클래스가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니까 뭐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고, 역시 토트넘 중원과 다빈손은 배신하지 않는다. 역시 뭐 월드 클래스급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또 실망을 시켰죠. 그런 걸 봤고, 뭐 에메르송도 뭐 그냥 별로였습니다. 에메르송도 별로였고, 그래서 또 꾸역꾸역승을 했는데, 사실 뭐 꾸역승 계속 하다 보면 뭐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이게 강팀을 만나서 통할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서, 뭐 맨시티든 리버풀이든 뭐 아스날이든 뭐 누구든 만나서 참교육을 당해야 조금 선수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이 승에 뽕에 차있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그 패스가 결국 오프사이드긴 했지만 키퍼와 1대1 상황에서도 이제 못 넣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거 이후로 이제 진짜 폼이 많이 안 좋고 좀 지쳐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 준석이 말했던 것처럼 그 에메르송은 진짜 토트넘이 문제가 아니라 EPL급의 선수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너무 못했기 때문에 풀백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토트넘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잘 내려왔어요. 잘 팔아먹었으니까. 네. 뭐 라리가 뭐 베스트 풀백급이었던 선수인데, 네. 토트넘 가서 근데 이렇게 못할 줄은 전 생각을 못해가지고, 당시 나갈 때 바른샤워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왜 보내냐? 로에 왜 파냐? 한 경기 있었는데 왜 파냐? 근데 그 한 경기가 바르샤 마지막 경기인 게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산체스 선수 7시간 반 동안 무실점이었는데 더 9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과정보다 결과로만 보여주는 선수인데
아유, 토템이네요, 토템. 옛날 무스타피가 생각나네요. 무스타피도 꽤 오랜 시간 무실점 기록. 19경기 무패였습니다. 아, 무패. 와. 대단한 선수네요. 그러게요. 그럼 다시 데려오시죠. 예? 됐습니다. 아까 준서이 얘기했던 에멜송, 산체스 둘이서 진짜 진짜 환장입니다, 환장. 그리고 토트넘은 공격이 이제 너무 단순해진 것 같아요. 케인 내려와서 케인한테 주고, 케인이 버텨서 손흥민이 침투하고, 그게 연결되면은 작년처럼 손흥민의 골이 나올 텐데, 이제는 이제 그걸 다 의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계속 약간 막히는 느낌이고, 클루셉스키가 옆에서 막 뛰어가면은 에멜송이 빨리 따라와가지고 볼을 받아서 뭐 반대편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안으로 찔러줘야 되는데, 에멜송이랑 산체스 저기 뒤에서 둘이서 쿵짝쿵짝 놀고 있고, 정말 뭐 제드 스펜스나 도어티가 빨리 좀 폼이 나와서 주전을 차지해야지 뭔가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뭐 랑글레를 빨리 써서 산체스를 버리던가. 계속 지금 새로운 영입생들이 지금 쓰고 있지 않은 콘테 감독인데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주중 경기도 계속 있으니까, 챔스도 있고, 이제 그 선수들을 조금씩 이제 주전으로 사용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해지는 게 이제 손흥민 선수. 이번에도 좀 빨리 교체가 됐죠? 네. 그러면서 히샬리송 선수랑 교체가 되면서 손흥민 선수 막 화내는 장면, 이게 포착이 됐었는데, 계속 이런 폼이 이어지면은 진짜로 히샬리송 선수한테 주전 뺏기면 그것 또한 낭패거든요. 우리나라의 월드컵에도 악영향이 그렇죠. 올 수도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빨리 폼 찾아가지고 좋은 모습 보였으면 하고요. 토트넘은 빨리 연승은 하고 있지만 분위기를 빨리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첫 번째 코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22-23 유럽 대항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챔스 조추첨이 나왔죠? 다들 지켜보셨나요? 재밌더군요. 재미없던데요? 편성을 누가 그렇게 했죠? 재미가 없어가지고 잘 뻔했어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UEFA 이거 조작된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찬찬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A조입니다. A조는 또 김민재 선수가 있는 나폴리도 있고, 아약스가 1포트였고, 리버풀, 나폴리, 레인저스, 나쁘지 않은 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다 알만한 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뭐 리버풀 1등으로 보시나요, 다들? 전 나폴리 1등 봅니다. 근데 리버풀도 중원이 돌아봐야 1등이 조금 확정적이죠. 사실 뭐 레인저스도 만만한 팀이 아니니까 저는 여기는 조금 세 팀 아약스, 리버풀, 나폴리가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나우랑 의견이 비슷한데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챔스 조별 예선이 11월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일정이 좀 당겨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그도 좀 중간에 중단되는 리그들도 있어서, 그래서 경기 수가 10월, 9월부터 좀 많아지기 때문에 리버풀이 과연 이 지옥 일정을 그 얇은 스쿼드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아마 그 여파 때문에 리버풀은 조금 힘들게 2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1위는 나폴리와 아약스 둘 중에 한 팀이 무조건 할 것 같은데, 그럼 둘 중에 한 팀이 3인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3위죠. 둘이 1위와 3위를 다툴 것이고, 레인저스는 뭐 1승 5패? 마지막에 레인저스가 리버풀을 한번 때려줘 봐야 한번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뭐 대충 그래도 뽑자면 1등 저는 나폴리? 그리고 아약스는 지금 주전이 다 나갔잖아요. 다는 많이 나갔기 때문에, 감독도 나갔고 그 신화를 썼던 감독도 나갔기 때문에 아약스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리버풀, 나폴리 2강으로 보는 게 정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조추첨 했을 때, 뭐, 리버풀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그냥 뭐, 엄청 꿀조를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낫배드다. 왜냐면 일단 1포트를, 아약스를 만난 건, 그래도 1포트 중에 그나마 편한 편인 상대이기 때문에, 괜찮고, 약간 3포트 나폴리는 조금 빡빡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도 무난하게 1등 하지 않을까? 네. 네, 저도 1등 리버풀, 2위 나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3위는 레인저스가 할 것 같고, 4위를 아약스가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A조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B조 보겠습니다.
B조가 상대적으로 좀 노잼 느낌이에요. 게다가 1포트가 포르투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2포트 강팀은 좀 할볼만 하겠다, 개꿀이다 생각했을 텐데 하필 또 재미없는 축구하는 시메온의 늪축구죠. 아틀레티코가 걸렸고, 3포트는 나름 강팀 레버쿠젠이 걸렸지만 4포트 클럽 브리게까지 쉽게 생각하면 뭐 1강하고 포르투 레버쿠젠이 2위 자리를 두고 싸우고 클럽 브리게가 뭐 4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1등을 AT가 하고 2등은 포르투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가 최근에 챔스에서의 활약을 보자면 레버쿠젠보다는 조금 더 상승세에 있고 전체적으로 조직력이 나름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포르투가 2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재밌는 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데 넘어가죠. 빨리 넘어가죠. 그냥. C조 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바르셀로나, 인테르, 빅토리아 풀젠입니다. 일단 빅토리아 풀젠은 좀 미안하지만 좀 제껴두겠습니다. 4위 확정이고요, 이 팀은. 그 다음에 1위도 제껴두겠습니다. 바이에른. 그렇죠. 이거는 정말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전 1위가 바이에른 미넨이라 확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이번에 보셨죠? 보르시아 메넨글라트바한테 1대1로 비긴 거. 아 근데 메넨글라트가 원래 얀존목 키퍼도 그렇고 호프만 생각보다 잘해요. 근데 그 팀. 바르셀로나에는 얀존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진정하세요. 네. 자, 저는 메넨글라트바흐 바르샤도 이긴다고 봅니다. 어이가 없네요. 진짜 어이가 없네. 자, 진짜. 네. 근데 생각보다 메넨글라트바가 진짜 괜찮은 팀이긴 해요. 왜냐면 20-21 시즌만 봐도 레알 마드리드, 메넨글라트바 그렇게 둘이 힘겹게 올라갔던 기억도 있었고 호프만, 튀랑, 얀존먹을 필두로 개인적으로 괜찮고 조직력 좋은 팀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항상. 이번에 그 메넨글라트바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요. 그렇죠. 무조건 직선적인 역습을 추구하는 팀이기 때문에 뭐 사실 존모 원맨 캐리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존머 잘했죠, 진짜. 네, 재밌네요. 하하하. 네, 재밌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였습니다. 네, 사실 뭐 1등 확정이다?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고, 저는 사실 바르샤 팬들도 처음에 됐을 때, 뭐 최근에 전적 보니까 1승 7패, 1승 6패, 7득점, 24실점이에요. 사실 호적수였던 건 맞습니다. 왜냐면 사실 8대2가 컸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올해 사실 그 핵무기 하나 장착했고, 윙어도 장착했고 하기 때문에 사실 1승 1무까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두고 보세요. 진짜 나중에 바르샤가 미넨 이기고 나서 초상집 되는 거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저는 모른다고 보고, 그리고 뭐 정배는 사실 미넨이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인텔은 이길 수 있다. 2승 할 수 있다? 인텔은 2승 가능. 저는 그리고 왜냐면 1819 때 도르트문트, 인텔, 바르셀로나가 만났어요. 네. 그때 이제 바르셀로나가 거의 두 팀을 때려 눕혔거든요. 네. 물론, 물론 메시 있을 때지만 그때 사실 뭐 중원에 비달도 그렇고 다 애매하게 쓰면서 안 좋았던 때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에 무조건 16강 갈 것 같고 미넨이랑 1등 싸움 하지 않을까. 저는 당당하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뭐 미넨 홈에서는 미넨 홈과 원정에서 1-2-1-3 때처럼 4대0, 3대0으로 우선 맞고 나중에 이제 인테르와 프리젠한테 화풀이를 해서 2위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2위로도 예상하지 않습니다, 바르샤는. 3위로 예상하시는 네, 전 3위 가서 어이가 없네요. 유로파컵 A조 2등으로 올라가는 아스날이랑 붙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스날 2등으로 아스날은 올라가요. 개패죠 사실. 유로파 한번 붙어봐야 아 진짜 화가 나는데 아스날 챔스 오고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유로파 팀이랑 별로 상조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유로파에서 만납시다. 아이고 유로파에서 만나요. 다음 시즌 챔스에서 봅시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우랑 준서이가 별팀 토론하는 거 보면서 가소롭다.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이가 없네요. 비교놓고. 네. 근데 이번에 바르샤랑 붙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봅시다. 2차전 5차전이에요, 여러분. 말 듣고 있네요, 이제. 자, 2차전 곧 열리니까 한 9월 중순쯤이죠? 네. 저희가 원정이 먼저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어디서든 그냥 개패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바르샤가 유로파에 가서 아스널을 8강에서만 안 만나면 저는 바르샤가 이긴다고 봐요. 조용히 하세요. 네. 9월 14일 날 미넨이랑 바르셀로나가 이제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이제
2차전을 이제 펼치는데 아무도 알리안츠에 보험을 안 드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뭐 레반도프스키는 뭐 핵폭탄이라고 레반도프스키를 비유했는데 그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은 빅클럽 상대로 해주는 선수는 아니에요. 한때 또 약팀 판독기 뭐 이런 그 예전에 그런 우리가 거니까. 폴란드 월드컵 리뷰할 때도 항상 그 성관이가 그렇게 막 얘기했죠. 마케도니아, 북아일랜드 이런 팀 상대로 골 넣는 공격수고 실제로 챔스에서도 막 엄청나게 큰 팀을 상대로 해줄 때 해주는 선수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해요. 물론 골을 잘 넣는 선수지만 그런 면에서 엄청난 메가 클럽을 상대로 했을 때 레반도프스키는 당연히 지워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요. 양심이 있으면 그 미넨 팬들 야유 소리 들으면서 제대로 활약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뭐 마네랑 밀러랑 뭐 밀러가 역시 바르샤 킬러니까 밀러만 지우면 되죠. 밀러한테 좀 압박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레반도프스키는 사실 쓰기 나름이다. 어쨌든 그 미넨에서 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넨의 공격 특성상 사실 토마스 밀러가 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특히 강팀 상대로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뭐 사실 바이에른이 압박도 되게 거세고 특히 키미 자비초 중원이 좀 사기예요. 제가 봤을 때 좀 왜냐면 그 두 선수가 한 명은 볼 한 번 하고 키미는 볼줄 뿌리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 중원 싸움에서 이제 사비가 리그를 좀 거치면서 해결책을 찾으면 사실 중원에서도 밀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부스케츠의 떨어진 기동력만 보완을 해준다면 한번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준석이가 상당히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해. 그냥 미넨 경기는 진다고 생각하고 체력 안배 2군으로 보내고 인테르의 총력을 다해야 돼요. 2승을 거기서 무조건 챙겨서 맞아요. 인테르한테도 무조건 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테르 상대로 어이가 없네요, 총력을 정말. 다해야지. 미넨은 애초에 상대하려고 생각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진짜 저 자만이 하늘을 찌른 게 마치 아스날 팬 한 분을 보는 것과 같은데 다들 이제 깨져봐야 정말 인생은 모르고 고운 둥글구나 내가 과거에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인테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투톱 말고는 없는 팀입니다. 중원 영향도 많이 떨어졌고 사실 콘테가 나간 뒤로 시모네 인자기가 뭐 팀을 잘 이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뭐 인테르가 뭐 수비도 그렇고 특히 양쪽 윙백 특히 뭐 페리시 나가면서 뭐 사실 하키미 이후에 뭐 좋은 윙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특히 공격에서 막히면 답도 없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인테르한테 질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분석이 지금 바르셀로나와 똑같은데요. 양쪽 풀백이 다 뽑고 저희 발대 잘합니다. 공격에서 안 오셔서 모르겠지만 답도 없고 발대 잘하고 지금 인테르가 리그에서 2승 1패 7입니다. 저는 그런 2승 1무 아닌가요? 아예 1패. 바르샤는 바르샤는 별 차이가 2승 1무 아닌가요? 근데 저희는 경기력이 다르죠. 그리고 선수 퀄리티가 다르고 사비가 역시 사비네요. 심자기보다 나은 감독인가요? 저는 전혀 아니죠.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비슷해요. 네, 사실 심자이가 오래 해서 그렇지 오래 한다고 다 잘하진 않아요. 펩도 바르샤 올라오자마자 6관왕 했습니다. 네, 저는 경력 갖고 하는 거는 그건 과거의 무리뉴를 봐도 올라오자마자 챔스 먹고 바로 첼시로 가지 않았습니까? 경력 갖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꼰대들의 소리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 누군가요 그러면?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죠. 화가 나네요 정말. 준석이가 새드할 날만 기대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레알이 또 네 넘어가시죠. 네, 그렇게 해서 뭐 1위 바이에른, 2위 인테르 예상이 됩니다. 네. 이거 다들 예상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바이에른 팬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바르샤 팬 힘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네. 디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조는 일포트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그다음에 토트넘, 스포르팅, 마르세유 이렇게 네 팀 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은 팀이다. 어렵지 않은 조라고 생각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잘 아는 콘테의 챔피언스리그 삽질 이것 때문에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디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토트넘이 1등하고 마르세유가 2등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마르세유가 파리와 르클라시크 경기를 할 때 상대적으로 뭔가 경기력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괜찮고 나름대로 저번 시즌에 2위도 할 정도로 괜찮은 팀이에요. 롱지에나 귀행두지 같은 괜찮은 선수들도 있고 해서 마르세유가 좀 더 2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프랑크푸르트 코스티치 없으면 다 없다. 네, 그냥 이렇게 한마디 쓱 하고 지나갈게요. 대신에 토트넘 프랑크푸르트보다 안 좋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리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인 묶으면 끝입니다. 정말 클루스티프스키 너무 단조롭고 그 다음에 그 로얄 다빈손 듀오 이제 월드 클래스 듀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토트넘 유로파 갈 수도 있다고 봐서 왜냐면 의외로 아까 형이 마르세유 얘기도 해주셨고 스포르팅도 사실 챔스에서 잔뼈가 굵은 팀이기 때문에 되게 직선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고 그래서 저는 이 팀은 사실 토트넘 3위 기준으로 그냥 1, 2, 4위는 잘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토트넘이 무조건 1등을 할 것 같다 생각은 안 들고 왜냐면 그 챔스 조별리그가 사실 지금으로부터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또 뭐 어떻게 꾸역승은 하고 있지만 경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확실히 강한 팀이 없어서 그렇지 또 만만하게 볼 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1위는 힘들지 않을까 토트넘이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2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C 밀란, 첼시, 잘츠부르크, 디나모 자그레브입니다. 이 조도 뭐 2강 잘츠부르크가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디나모 자그레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2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첼시가 1등을 하고 2위는 잘츠부르크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챔스에서 굵직굵직하게 플레이를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2등은 할 것 같고 첼시는 역시 첼시니까 1등을 할 것 같은데 왜 밀란을 3등으로 잡았냐. 밀란이 솔직히 말해서 첼시보다 일단 축구도 느리고 그 다음에 잘츠부르크가 의외로 밀란을 잡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3위를 밀란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밀란이 축구가 느린가요? 지루만 봐도 밀란 잘하는 지루 제외 양쪽에 레앙이나 저 그렇죠. 이름 긴 친구들이 오른쪽에 많거든요. 살레마이커스 살레마이커스, 뭐 데카슬라 카스티에고 빠른 애들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잘츠부르크는 아데미도 그렇고 뭐 세슈코도 그렇고 이런 주요 자원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저는 잘츠부르크가 좋은 성적 거두기 어려울 것 같고 밀란, 첼시 둘이서 1, 2등 나눠 먹을 것 같고 뭐 디나모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잖아요. 그렇죠. 네, 크로아티아 저는 원정이니까 몰라요. 네? 디나모 자그레브가 크로아티아이기 때문에 또 아 원정길 때문에 근데 주전이 오르시치인 걸로 봤을 때 오르샤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했죠. 저번 시즌 유로파에서 뭐 헤드트릭도 하고 잘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르시치 같은 선수가 주전이기 때문에 사실 밀란 첼시의 공격진을 봤을 때 디나모 자그레브이 밀리냐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밀리지 않잖아요. 네. 네. 그리고 디나모 자그레브가 사실 뭐 조직력이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디나모 자그레브 잘츠부르크가 3, 4위 나눠 먹고 밀란 첼시가 1, 2위 나눠 먹는 게 정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밀란 첼시 첼시 밀란 이렇게 1, 2등 할 것 같고 이 경기 볼 때 그 미니 홀란드라 불리는 세슈코 사실 잘츠부르크 경기를 우리가 자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연 빅팀들 상대로도 되냐 그 정도의 관전 포인트 말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슈코가 지금 재임대 됐나요? 지금 잘츠 있지 않나요? 잘쳐 있습니다. 내년 합류라서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조 다뤄봤고요. 그 다음 3조는 좀 명확한 조들이에요. 별로 재미도 없고. F조, 레알, 라이프치히, 샤흐타르, 셀틱입니다. 레알은 제가 볼 때 레알이 힘들었던 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항상 조 편성을 잘 받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나름 만족할 만한 것 같은데 레알 팬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전 개인적으로 레알이 무조건 1등은 할 것 같고 2위는 샤흐타르가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샤흐타르도 나름대로 만만치 않다면 또 만만치 않은 팀일 수가 있는데 왠지 라이프치히보다는 샤흐타르가 이번에 좀 더 뭔가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도 레알 팬으로서 뭐 한마디 하자면 원래 레알은 조별리그 때 제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별리그 때 제일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1등으로 올라간 팀이기 때문에 뭐 딱히 걱정은 하지 않겠고 그리고 지금 샤흐타르를 챔스에서 3년째 만나고 있거든요. 조별리그에서. 그래서 이번에 여태 같이 못 올라갔어서 이번엔 좀 샤흐타르랑 손잡고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약간 애증의 팀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샤흐타르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못 가니까. 그래서 샤흐타르 그리고 뭐 브라질 공격수들도 많이 나갔고 그래서 지금 사실 스쿼드가 조금 많이 붕괴된 상태라서 샤흐타르가 2등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프치히가 뭐 사실 베르너도 뭐 다시 갔고 하니까
저는 라이프치히가 2등은 무난하게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저 옛날 샤우타르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작년에 리그도 끝까지 못 치르고 전쟁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었고, 이번에도 원래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러시아 팀이 이제 UEFA 징계를 먹어가지고 못 나오기 때문에 챔피언스 조별리그로 직행한 거기 때문에 딱히 샤우타르는 기대할 포인트가 전혀 없다고 보고 무난하게 레알 라이프치히가 나눠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G조 보겠습니다. 맨시티, 세비야, 도르트문트, 코펜하겐입니다. 맨시티도 어려운 조에 들어간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비야, 도르트문트가 뭐 약한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맨시티 입장에서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홀란드 더비, 홀란드가 도르트문트를 만나게 됩니다. 이거 말고는 딱히 크게 기대할 포인트가 없을 것 같은데 G조는 어떻게 보시나요? G조는 맨시티가 1위를 확정하고 2위는 상대적으로 그나마 분위기가 덜 나쁜 도르트문트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세비야는 왠지 이번에 3위를 해서 유로파 우승의 그런 찬스를 또 노리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사실 세비야가 지금 리그 1무 2패고 굉장히 안 좋은 데다가 경기 내용만 봐도 그냥 사실 작년 같지 않다. 네, 그리고 사실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뭐 늘 고질적 문제인 최전방 결정력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르트문트를 이기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가 어쨌든 뭐 물론 이 홀란드가 나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축구를 좀 잘하고, 그 다음에 뭐 나이가 들었고 기동은 떨어졌지만 어쨌든 로이스 있고, 그 다음에 뭐 율리안 브란트는 늘 매 시즌 의문부호지만 어쨌든 뭐 왜 한따까리는 했던 선수니까 이런 선수들이 좀 즐비해 있는 도르트문트가 세비야는 잡지 않을까. 세비야가 예전처럼 조직력 있고 압박 잘하고 이런 세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1위 맨시티, 2위 도르트문트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도르트문트에 대해서 큰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2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르트문트가 모르겠어요. 몇 년 전부터 아예 체급 자체가 내려왔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미넨의 경쟁자라기보다 이제 라젠발의 경쟁자, 이런 느낌이 크게 들기 시작해서 저는 도르트문트가 4위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 코펜하겐한테 밀린다. 네, 저는 왠지 느낌이 옵니다. 저 아저씨는 원래 좀 극단적인 분이기 때문에 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스날 빼면 다 극단적인 조금 분이라. 그냥 순화해서 해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G조 얘기해보고요. 그 다음에 H조 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유벤투스, 벤피카, 그리고 마카비 하이파입니다. 마카비 하이파는 이제 이스라엘 팀이죠. 이렇게 네 팀이 이 H조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는 뭐 1등, 2등 가리는 게 아니라 누가 1등인지, 누가 2등인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1등 할 것 같나요? 저는 물론 파리가 정배지만 벤피카한테 뒷목 안 잡히는 팀이 1등 한다고 봐요. 벤피카 강팀이에요. 네, 강팀이니까. 어쨌든 지난 시즌에 안 좋은 추억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파리 1등, 유베 2등이 정배고, 유베도 안 좋지만 벤피카한테 뒷목 안 잡히는 팀이 당연히 1등을 차지할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원정이 이스라엘이니까 사실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스라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원정을 견디는 팀이 1등을 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벤피카가 두 팀 모두 뒷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파리나 유베나 사실 우리가 이름값에 비해서 사실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 약간 그 식당에 가면은 앞에 있는 그냥 전시용 음식?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에 비해서 벤피카는 알짜 김밥 같은 느낌. 든든하다. 알짜 든든하게 참치가 이빨이 들어있고. 참치가 이빨이 들었으면 비싸지 않나 근데? 하지만 쌉니다. 3,000원짜리 참치가 이빨이 든. 중금속 참치인가요? 맛있겠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벤피카가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둘 다 발목을 잡는다면 아무래도. 강팀이에요, 강팀. 네, 인정합니다. 그냥 저 아저씨 또 시작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아주 준석의 발작이 일어났다. 유벤투스의 탈락을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유벤투스가 작년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챔스 티켓을 얻었어요. 알레그리가 그닥 좋진 않은데 그래도 블라우비치 항상 기대해볼 만한 선수고, 영입도 이번에 포그바, 디마리아 잘 됐기 때문에 그나마 기대해볼 만한 점이 있을 것 같고, 파리가 무난하게 1등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파리 대 유벤투스 경기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챔스 조 다 다뤄봤고요.
유로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는 뭐 좀 저희한테 생소한 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주요 조들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A조 1포트에 이제 아스날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조에 이제 PSV, 보데글램트, 취리 이렇게 4팀이 있는데 아스날 어떻게 보시나요? 크게 어려운 조는 아니고 2포트에 소시에다르를 피했다. 그게 긍정적입니다. 3포트에 프라이부르크나 베를린도 피했고 가장 최선의 조를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PSV 정의구현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요? PSV 뭐 압니까? 정의구현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요? 반통수가 PSV에서 뛴 적이 있습니다. 페이노르트 아닌가? 다 뛰었습니다. 이게. 그거는 마지막에. 반통수에 한번 이 우라이 펀치를 한번 날려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사실 뭐 아스날이 1등을 6전 전승 못하면 이상한 거죠. 네, 꼭 6전 전승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스날의 일정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굳이 떴어요. 흠을 잡자면은 왜냐하면은 이제 보데글램트랑 3차전, 4차전을 하는데 보데글램트랑 토트넘전 하고 보데글램트 하고 다시 리버풀 하고 보데글램트거든요. 주중 주말 이렇게 이 4경기 연속했을 때 아스날이 승점을 조금이라도 드랍하면은 1위를 뺏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흠을 한번 잡아보고 싶긴 한데 뭐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좀 억측이고. 노르웨이 팀인데요. 그래도 원정이 조금 멀긴 하니까.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조시겠어요. 영국에서 바다를 건너면 바로 노르웨이가 있어서 보통 배를 타고 가진 않으니까 선수들이. 그런가요? 네. 직항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스페인보다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튼 네 A조 그렇게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는 뭐 2조 아까 이제 아스날 팬이 소시에다드 PS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맨유가 그 소시에다드를 만나버렸습니다. 맨유 소시에다드 셰리프 오모니아입니다. 셰리프 하면 이제 레알 팬들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셰리프 강팀입니다. 지난 시즌 레알을 이겼던 그렇죠. 지난 시즌 챔스 우승팀을 챔스에서 이겨봤던 셰리프죠. 그래도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그렇죠. 홈에서. 그때 2대1로 이기지 않았나요? 네. 네. 2대1로 털렸죠. 네. 근데 그때는 아마 베르나베우가 아니라 그때 그쵸. 개막 네. 중이어서 디스테파노 경기장에서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뭐 소시에다드는 사실 이사크의 이탈도 있고 그래서 공격력이 좀 떨어진 상태니까 그래도 사실 이성 퀄리티가 너무 사기라서 오야사발도 그렇고 다비드 실바도 그렇고 그래서 소시에다드 1등 맨유 2등으로 보는 게 정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혹시 압니까? 셰리프가 또 이제 키프로스팀인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몰도바. 그래서 이제 셰리프의 또 정의구현을 받는 팀이 누가 있을지 셰리프가 또 보안관이라는 뜻이니까 보안관이 또 누굴 잡을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유로파 규정이 바뀌었죠. 조 1위는 16강 직행, 조 2위는 이제 챔스 16강 실패팀 3위 팀과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조에서 2위가 누가 될 것인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맨유가 2위에서 챔스에서 조별리그 떨어진 3위 팀이랑 붙었을 때 바르샤라든지 인테르죠. 도르트문트 바르샤랑 만나면 재밌겠네요. 맨유 대 바르샤. 어이가 없죠. 챔스 결승 대진이었는데 몇 년 전에는. 맨유는 쉬워요. 네. 그 다음에 G조 보겠습니다. G조는 한국인 선수가 있는 두 팀이 붙게 되었어요. 이제 올림피아코스에 있는 황인범, 황의조가 있고 프라이브로크에는 이제 정우영이 있는데 그 두 팀이 같은 조에 됐습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히 볼 조는 아니에요. 황의조를 영입하려 했던 낭트가. 뭐 낭트.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재밌는 조는 아니고 네. 누가 올라갈까 싶으면 뭐 올림피아코스랑 프라이브루크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고 그렇게 해서 유로파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너 이적설입니다. 오피셜 먼저 보겠습니다. 황의조 선수 보르도에서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했습니다. 3년 계약했고요. 근데 노팅엄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한 시즌 올림피아코스로 갑니다. 노팅엄 포레스트가 뭐 물론 이번 이적 시장에 돈을 엄청 많이 썼어요. 진짜 유럽에서 손꼽히게 많이 썼는데 아무리 그래도 프리미어리그는 잔류를 확신할 수 없는 팀이잖아요. 황의조 선수가 어떤 걸 믿고 노팅엄 포레스트랑 이제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말로 올림피아코스 갔다가 노팅엄 포레스트가 강등당하게 되면 내년 시즌부터는 이게 챔피언십에서 뛰어야 될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그렇게 해서 올림피아코스로 갔는데 황의조 선수는 뭐 잘할 것 같나요? 저는 월드컵을 위해서 간 거라 보거든요. 황인범과 호흡을 맞춰가서 이제 11월 월드컵을 데뷔하기 잘해야죠. 뭐. 노팅엄 포레스트가 잔류는 할 것 같나요? 저는 근데 잔류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토트넘이랑 경기하는 거 봤을 때 찬스는 만드는데 골을 넣어주는 애가 없어서 반반이라고 봅니다. 진짜 만약 잔류하고 내년에 링가드가 재계약을 하면은 링가드 황의조 같이 뛰는 것도 야,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 정도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페 선수가 아스날에서 니스로 이적했습니다. 임대를 갔죠. 1년 임대. 구매 옵션은 없고 아스날은 뭐 잘 보낸 건가요? 왠지 마음이 아픈데요. 제가 유일하게 이 선수 된다 안 된다를 틀렸던 선수거든요. 페페가. 아, 유일한가요? 거의 유일한. 아, 네. 아, 이렇게 못할 줄은 그럼 몰랐. 다시 데려오시죠. 아, 괜찮습니다. 네. 생긴 게 귀여워요. 그래서. 괜찮네요. 이제 페페 선수가 원래 미넬링크가 있었어요. 찐했어. 그렇죠. 아스날 가기 전에 정말 다행이다. 네, 페페 선수 그렇게 이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대형 이적입니다. 알렉산더 이삭 선수 소시에다드에서 뉴캐슬로 이적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바르샤랑 경기했을 때 골을 넣었던 선수잖아요. 바로 이적을 해버렸어요. 뉴캐슬로. 99년생 스웨덴 국가대표 스트라이커고요. 65밀 큰 돈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삭 선수의 이적 갖고 말이 좀 많더라고요. 뭐 이게 값이 많냐, 얘가 잘하냐, 뭐 아니라는 평이 되게 많고, 원래는 이제 제2의 질라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좀 잘하긴 해도 이 정도 가격은 좀 아깝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삭 선수는 잘할 것 같나요? 뭐 이삭이 가기 전에 골을 넣긴 했지만 뭐 사실 저번 시즌이라든지 총체적으로 놓고 보면 좀 아쉬웠던 건 사실이라서 뭐 저는 뭐 뉴캐슬이 맨시티랑 3대3이었던 경기를 봤을 때 사실 뭐 결정력이 모자르다거나 뭐 톱이 부족한 팀은 아니라고 봤는데, 뭐 사실 생막시맹이 잘했지만 뭐 일시적이니까 사실 결정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삭을 산 점도 이해가 되고, 이삭도 저는 꽤 좋은 지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삭은 잘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900억이잖아요. 한국 돈으로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반대로 이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 친구가 제가 단순하게 말하면 헤딩을 못하는 모라타 같거든요. 움직임은 괜찮은데 저는 아예 왼발 오른발 양발 다 슈팅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저는 뉴캐슬 최악의 영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예상합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이적 시장이 이제 마무리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굵직굵직한 영입 말고는 짜잘짜잘하게 이제 쓸모없는 자원들 임대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움티티 선수 바르샤에서 레체로 1년 임대 갔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일단은 사실 움티티가 인터뷰에서 울었더라고요. 뭐 약간 그 레체 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울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사실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해요. 이 선수가 1617 때 잘해줬던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냥 구매 옵션을 안 단 게 조금 더 아쉽죠, 사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레체 레전드로 좀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레체 좀 잘하고 완전 여기까지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주급도 빠졌고 하니까 저는 좋은 좋게 임대로 잘 보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 선수는 맨유에서 마르세유로 1년 임대 갔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적설 다뤄볼게요. 이제 거의 이것도 오피셜 직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안토니 선수 아약스에서 맨유로 거의 히어리고가 떴죠. 비피셜도 떴습니다. BBC에서도. 이제 80.75밀 플러스 4.25밀 그래서 총 85밀 파운드라고 해요. 이게 이제 하나로 따지면 약 1336억. 더 놀랄만한 소식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공동 4번째로 비싼 이적입니다. 포그바, 루카쿠, 그릴리시 다음입니다. 그 선수가 이제 맨유로 오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미친 영입이다. 별로다. 근데 어쨌든 테나는 고집을 하고 있네요, 이 선수를. 뭐 대형 영입이기 때문에 돈값을 해야 될 텐데 돈값을 과연 할지도 의문이고, 이 선수를 잘 써야지 테나가 욕을 안 먹을 텐데, 성적이 안 좋더라도 이 선수를 또 못 쓰면은 또 욕을 먹게 될 거고, 성적이 좋더라도 이 선수를 안 쓰면 또 욕을 먹게 될 거고, 어쨌든 이 선수를 무조건 살려야 되는 테나 입장에서 본인이 원하니까 샀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안토니? 일단은 이런 대형 윙어를 한 명 샀다가 지금 크로스만 올리고 있는 한 친구 제이든 산초 이런 케이스를 봤을 때 뭐 본인의 스타일에 안 맞는다고 할 수도 있죠. 뭐 테나가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하면 할 말 없는 거니까. 근데 안토니 제가 스탯을 보니까 총 공식전 전부 다 포함해서 79경기 22골 20어시입니다. 그리고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된 굉장히 어린 선수죠. 뭐 사실 뭐 이렇게 중국식 계산법으로 하면 안 맞는 거지만 결국은 골망을 22번밖에 안 흔들어 본 선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득점력이 부족한 맨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진짜 테나에 활용하는 방안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스탯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정도 스탯을 쌓은 정말 어린 2000년생 선수에게 1336억을 지금 내고 이적을 했다라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포그바도 유벤투스에서 잘할 때 이적했고, 루카쿠도 인텔에서 잘할 때 이적했고, 그릴리시도 아스톤빌라에서 크랩으로서 잘할 때 이제 이적을 한 건데, 안토니는 보여준 게 없는데 1336억을 쓴 거니까 이 점에서 맨유가 되게 리스크가 큰 투자를 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아니고 그냥 하이 리스크 뭐 평타 정도가 아닐까. 네. 뭐 생각나는 말이 없네요. 그래서 그냥 에버리지 리턴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잘 돼야 본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안토니를 한번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선수가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공을 드리블 칠 때 약간 멈췄다가 한번 숨을 쉬었다가 공을 치는데, 심지어 그 공을 발보다 꽤 먼 위치에 놔두고 한번 쉽니다. PL에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페페가 생각나고, 그 다음에 공을 잡는 위치 자체가 너무 낮아요. 앞에서 잡는다 보기보단 뒤에서 잡고 플레이메이킹을 하려는, 지에의 따라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지에의 털끝 해도 못 미친다고 보고요. 아마 이거는 그팩의 짜증만을 유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거 감독의 지시가 아닐까요? 그때 당시에 뭐 아약스의 플레이메이킹 할 선수가 마땅치 않았던 게, 그리고 또 측면 플레이메이킹을 중시하는 테너의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감독의 지시일지 아니면은 나우형 말대로 정말 선수 본인이 오버하는 건지, 저는 그냥 감독의 지시라고 판단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정신머리가 제대로 된 감독이라면 풀백이 그따군데 설마 그런 스타일을 시키겠습니까? 산초한테도 그러는, 아닙니다. 테나우는 축구를 잘 몰라요. 저도 뭐 나우 형처럼 저렇게까진 말하진 않겠지만 절대 돈값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최근에 PL로 데리고 온 그 네덜란드 리그인 에레디비시에서 데리고 온 선수들이 다 안 됐잖아요. 그리고 또 맨유가 또 크게 돈 썼던 경우가 거의 다 안 된 것 같아서 이번에도 그냥 맨유가 맨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약간 안토니 볼 때마다 자꾸 하피냐가 생각나거든요. 스타일이 비슷해요, 실제로. 네, 스타일 비슷하기도 한데 하피냐는 지금 바르셀로나 가서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죠. 근데 안토니한테 하피냐의 2배 가까운 금액을 태우고 이걸 데려와서 뭐 또 잘 써먹을 것 같진 않아가지고 맨유가 또 보드진이 또 노막 나가지고 일 잘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안토니 돈이면 레반도프스키 플러스 하피냐니까 사실 좋은 딜이라고 보긴 어렵죠, 이게. 네. 네, 그렇게 해서 안토니 여기까지 다뤄봤고요. 다음은 Here We Go 플러스 본인 피셜 이적입니다. 뭔 피셜? 그렇죠. 포파나 선수 레스터에서 첼시로 이적했습니다. 이 선수도 75밀 파운드입니다. 이 선수도 엄청 비싸요. 그래도 안토니보다 쌉니다. 맥과이어보다도 쌉니다, 다행히. 본인이 이제 Here We Go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미친놈이죠. 그리고 이제 리네커가 포파나에게 뭐 팀을 떠나서 아쉽다, 뭐 건투를 빈다 이런 게시글을 지가 또 리트윗했습니다. 오피셜 나기 전에. 레스터 팬은 열불 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걸 보면 역시 프랑스 흑인 축구 선수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약간 근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뭐 굳이 나열을 해보자면 뭐 마샬도 있었고, 포그바, 은돈벨레, 움티티, 덴벨레. 어우. 11명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스트 11. 카마빈가야, 넌 그러지 마라.
추하맨이도 그러면 안 된다. 카마미가 미넨 링크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마드리드에서 회의감 느껴. 행복하지 않다. 새로운 도전을 원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미네는 그렇게 거액의 이적료를 투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카마빈가가 필요 없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원도 괜찮고 지금 뭐 라이머 선수 이적설 나오고 있어서 라이머 선수까지 오면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 무난히 바르잔 잡을 것이다. 자, 넘어갑시다, 빨리. 그렇게 해서 포파나 선수 이적했습니다. 가격은 비싼데 첼시에서 활약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무조건 75mm 파운드 값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도 값 하려면 반다이크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포파나 최근 폼도 별로고. 근데 첼시가 지금 이번 레스터전에 정확히 이제 찰로바랑 리스 제임스랑 티아고 실바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자리에 포파나 들어가면 사실 뭐 찰로바보다는 좀 안정감이 있고 리스 제임스보다는 더 전문 센터백이니까 어디는 한 자리 채워줘서 쿨리발리, 티아고 실바, 포파나 쓰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오. 그래서 나쁘진 않으나 조금 비싸다. 요즘 프리미엄이 붙었으니까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는 포파나가 막 그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리스 제임스를 올릴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요? 로프터스 치크가 마음에 안 드나요? 걔는 좀 애들이 사실 요즘 애들이 축구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치크, 찰로바, 첼시 유스가 싹이 마른 것 같은데. 근데 로프터스 치크는 전술적으로 꽤 좋은 영향을 발휘하지 않나요? 어디를 서도 좀 그냥 준수하다. 한 평점 6.5 정도는 나오는 선수 같은데. 엘렌이가 준수하지만 좋은 선수는 아니, 아니죠. 엘렌이 준수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엘렌이 물론 이번 경기에서는 잘했어요. 이번 경기 좀 봤어요. 잘했어요. 근데 사실 전 시즌 활약 보세요.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왔을 땐 괜찮았죠. 저는 나왔을 때도 안 괜찮았다고 봐요. 저번 시즌에는. 네. 데스트는 준수한 선수입니까? 자, 데스 명단 제외됐고 넘어가시죠. 데스 명단 제외돼가지고 한지 플릭이 바르샤 경기를 보러 왔거든요. 근데 뭐 테오 슈테겐 보러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슈테겐 사가는 거는 사실 뭐 노이어인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이제 데스트가 쓸쓸하게 이제 얼굴이 찍혔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바르샤 팬들이 다 마음 아프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세르지랑 쿤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끼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뭐 그래도 엔넬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빨리 넘어가시죠. 네. 데스트 선수 원래 미넨이 살라고 했죠? 홀랑 바르샤 갔다가 미넨이 이상한 거 많이 뿌리네요. 페페도 그렇고. 홀랑 바르샤 갔다 망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적설입니다. 로디 선수, 해낭 로디 선수가 AT에서 노팅엄으로 임대가 거의 될 것 같아요. 어제 노팅엄 대 토트넘 경기에서도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것이 화면에 잡혔었고 그렇기 때문에 로디 선수가 노팅엄을 옮길 것 같고 그 로디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AT가 이제 토트넘에 있는 레길론을 임대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길론이 결국 정리된다 했는데 결국 AT 마드리드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물론 임대이긴 합니다만 레길론이 원래 뭐 라리가에서 못했던 선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잘 보낸 것 같아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적실도 여기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코너 3개 단어로 봤습니다. 챔스 조추첨이 있어서 조추첨 얘기를 좀 길게 해봤는데 챔스가 아까 성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월드컵 때문에 바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챔스 주말 경기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거 끝나면은 바로 월드컵 보면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저희 이제 뭐 개강도 하고 중간고사도 보고 하겠죠. 곧 개강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개강한다고 해서 방송을 안 하거나 이러진 않을 테니까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살짝 언급했듯이 새로운 멤버들도 곧 이제 선발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FC 안양 16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